자, 그러면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의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건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을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통합 검색 결과에 블로그 영역에 노출시키고 블로그 검색 탭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그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랑 부합된 자료를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이때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자료를 검색 상위에다가 노출을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부합하는 글 작성 방법을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검색 엔진에 내 블로그 글을 노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방문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네이버의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네이버의 C랭크는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나 요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C랭크 알고리즘이었죠. 양질의 컨텐츠란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하게 발행을 하고 소통을 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여주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랭크 알고리즘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항목에서는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게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DB란 인물이나 영화, 정보와 같이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컨텐츠 DB를 연동해서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걸 네이버 DB라고 해요. 서치로그라는 것은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게 서치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스코어라는 부분에서는 웹 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은 다른 출처의 관심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 엔진이고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자기 그 네이버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는 거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유입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블로그에서 다른 데로 유입이 되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뭐 카톡이든 뭐 유튜브든 뭐 인스타든 어쨌든 다른 채널에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네이버에선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에서 다른 출처에서 넘어오는 그런 관심 정도를 이용해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점수에서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위가 되게 중요한 단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 간에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요,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이웃 간에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블로그가 인기가 있는 블로그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후에는 서이추라든지 어떤 그런 블로그 이웃 활동들도 좀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계산하는 블로그 에디터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이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글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단 반복된 사진이나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 또는 유사 문서 같은 걸로 나중에 이제 필터링이 될 수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우리가 블로그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그대로 뺏겨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유사 문서가 됩니다.
일단 유사문서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는 원본글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본글의 70% 이상 같은 문서다라고 한다면 유사문서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썼을 땐 물론 그냥 쓰는 거니까 뭐 유사문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유사문서로 얘가 책정을 하게 된다면 실제 검색에서는 노출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유사문서나 유사 이미지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사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그림,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 이미지를 내가 내 블로그에 넣는다. 그러면 이게 유사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써야 되는데 유사 이미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이미지를 캡처를 떠서 다시 저장을 해서 다시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픽셀 값이 틀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재편집을 해서 올린 거는 유사 이미지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이버의 로직을 좀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에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할 텐데요. 이때 첫 단계는 포스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로 먼저 검색을 해보았을 때 노출이 되는, 상위 노출되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나 해보죠.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 찾았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행 토퍼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좀 큰 키워드일 테니까 가족 여행 토퍼 이 정도로 해서 적어볼게요. 그랬더니 네이버 쇼핑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뷰가 나오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블로그에서 노릴 만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2023년 5월 18일 날 글을 쓴 연남매 육아 이야기라는 게 첫 번째 뷰의 탭에 보이는데요. 제주 여행 투표 제작해서 적혀 있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쉼표 육아 사전이라는 인플루언서의 글, 그리고 가족여행 투퍼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일단 첫 번째 있는 얘네를 먼저 그냥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연남매 여행 육아 이야기라는 이 블로그에 써 있는 여행 투퍼는 일단 여행 투퍼 그리고 여기 가족여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키워드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가족여행 투퍼를 찾았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그림이 대표 이미지인데 지금 7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가 7개가 올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주도라는 키워드에 지금 요 사람 블로그가 이렇게 보여요. 좀 화면을 크게 해놔서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블로그에 제주도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 83개의 글 안에 아마 제주여행 투퍼 제작 뭐 어바운드 라인 해가지고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며느리 투어 가족여행 추천템 내돈내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글인데 여기에 제가 제주 여행 토퍼라고 했을 때 뭐 제주라든지 토퍼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갔나 검색을 해보고자 한다면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나와요. 여기다가 제가 그냥 토퍼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 이 토퍼라는 글씨가 지금 한 51개 정도? 44개 정도 나왔다라고 보이네요.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토퍼, 두 번째, 뭐 세 번째 해서 이렇게 글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주 키워드가 이 블로그 안에 포스팅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보세요. 제가 몇 줄만 읽어볼게요. 이번 제주여행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온 며느리 투어였는데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제주여행 투퍼 제작 가능한 어바운드 마인 스토어에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어바운드 마인은 디자이너님께서 직접 운영한 스토어인데요. 직접 원하는 문구로 투퍼 제작 가능한 곳이에요.
기성품 토퍼가 아닌 맞춤 제작 업체랍니다. 보면 토퍼 반복은 되지만 되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반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게도 연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만약 어바운드 마인을 궁금하다면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그 올려놓은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올린 제품이 마음에 든다면 실제 이렇게 들어가서 쇼핑몰에서 실제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보니까는 이렇게 움짤 사진을 띄워서 넣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기왕에 말씀을 드리자면 동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가 동영상을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플레이가 돼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움짤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플레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길을 끌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쭉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투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혀져 있고 현장감 같은 걸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짤로 많이 제작을 해서 넣은 것도 확인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 놓고 표시를 해 놓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토퍼들이 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아마 44개가 나온 것 같고 세보면 아마 44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는 단어로 찾아보면은 이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 포스팅 안에 10건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이라고 쳐서 보면은 이 포스팅 안에는 35건 정도가 여행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이버가 생각을 하기를 제가 가족여행 토퍼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로 여기가 구성이 돼 있다면 이 글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살펴보았고요. 지금 요 밑에 있는 4월 25일자 투퍼 후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얘는 25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25개의 사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7개 넣은 게 앞에 떠 있어요. 그쵸?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꼭 사진만 많이 넣었다고 해서 앞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조금 내려서 보니까 아로새김 투퍼라는 곳은 3일 전에 올린 곳인데 여기는 사진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앞에 떴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얘네가 일단 최신성을 반영해서 앞쪽으로 띄워졌다 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다른 거랑은 달리 이렇게 또 보이는 거 확인되세요? 이게 뭐냐면 엮인 글이거든요. 즉 이 아로새김 투퍼라는 데서 가족여행 투퍼와 관련된 글들을 아마 2개 정도 더 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엮인 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 안에서 엮인 글은 이렇게 엮어져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네이버에서 봤을 때 이 블로그 아로새김 투퍼라는 곳이 제가 적었던 가족여행 투퍼에서는 되게 좀 정확도가 높은 사이트 즉 블로그겠구나 생각을 해주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떤 키워드로 내가 앞쪽에 띄우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앞쪽에 떠 있는 블로그의 포스팅들을 좀 판단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는 어떻게 돼서 앞쪽에 떴겠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내 글을 쓸 때도 글을 좀 반영을 해 주셔야겠죠. 한번 데이 바이 데이 여기도 한번 구경 가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대표 사진을 동영상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보니까는 아띠파티 토퍼라는 데서 아마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레나예요 함께 했어요 해가지고 쭉 적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글에는 세레나의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워터마크를 찍어 놨죠. 자, 워터마크를 찍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일단은 이게 내 거니까 딴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내 블로그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알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찍은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토퍼 올린 데들이 좀 비슷하게 올린 것 같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위 노출한 데를 좀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도 싶은데, 이렇게 토퍼를 하나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설명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토퍼를 먼저 찾아볼게요. 아까처럼 컨트롤 F를 쳐서 토퍼.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60건 정도 나오네요. 가족여행 토퍼, 아티 토퍼, 제주여행 토퍼, 후기 토퍼, 제작 토퍼, 토퍼와 함께 했어요. 토퍼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토퍼 얘기들이 좀 많이 적혀 있는데, 좀 생각보다 좀 과하게 토퍼를 많이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잘 적기는 했네요. 그죠? 그리고 강조를 줄 부분을 얘네가 제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강조를 줄 부분을 인용구를 이용하거나 표시를 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게 좀 더 눈에 띄게 해주신 부분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글을 쓰는 것보단 눈에 좀 더 띄어서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토퍼라는 단어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만든 게 보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집어넣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사진만 넣는 것보다요,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넣게 된다면 동영상 탭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사진 탭에서도 당연히 블로그가 보일 수 있고, 뷰 탭에서도 블로그가 보이기 때문에 블로그가 노출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네이버의 입장에서 그냥 사진하고 글만 적혀 있는 것보다 동영상도 같이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블로그 쓰실 땐 동영상을 좀 같이 올려주시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요 옆에 보면은 요 줄 같은 거 보이세요? 이 줄이 뭐냐면, 제가 토퍼를 검색을 했잖아요. 그 토퍼가 적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줄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고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보시면 골고루 적혀 있죠. 그쵸? 요런 것도 좀 생각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더 볼게요. 어디 구경해 볼까요? 뭐 3개짜리? 여기는 이미지가 3개밖에 없는데 앞에 떴어요. 얘는 49개, 얘는 뭐 29개 이렇게 되는데, 자, 사실은 이미지는요, 굉장히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지가 많다고 정확도가 높아서 뭐 상위 노출이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미지는 아주 적게는 2개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미지가 일단 많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이 많이 적혀 있으면 너무 지루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많이 넣어라 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3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별거 넣은 거는 없어요. 근데 얘네가 왜 앞에 떴을까를 일단 고민을 해보자면, 이 회사 자체가, 이 블로그 자체가 토퍼 블로그예요. 그래서 안에 적은 게 다 토퍼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글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3번째 위치에 떠있긴, 3번째는 아니죠? 뷰탭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위치에 떠있기는 하지만, 아마 토퍼, 이 가족여행 토퍼라는 키워드에서는 경쟁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좀 앞으로 뜨지 않았을까 싶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더 글을 쓰게 된다면 이 분의 그 블로그 글은 더 뒤로 많이 미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 자체가 워낙에 토퍼 블로그이기 때문에 앞쪽에 떴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블로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시고 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반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2번째,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검색이님 최적화 8가지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은 글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컨트롤 F 눌러서 확인을 시켜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적어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의 내용은 당연히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도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블로그에 띄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처음에 블로그 포스팅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를 써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 그분은 건설 감리사세요. 그래서 건설 감리사가 저희 학원에 오셔서 자기 이제 사업을 알리고자 해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블로그 쓰시는 그 단계에 들어왔을 때 제가 블로그 글을 쓰시라고 했고, 그래서 건설 그 현장들 사진들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블로그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에 포스팅 제목이 뭐였냐면 101동 뜰까요? 자, 안 떠요. 그쵸? 아니, 101동 찾으실 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설 시공을 하시기 위해서 101동을 찾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즉,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쳤을 때 가족여행 토퍼는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내가 가족여행 토퍼를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그 토퍼를 만들기를 하지 직접 찾아보시진 잘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뭐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찾아보시려나? 근데 주 고객층은 이제 진짜로 가족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걸 찾아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칠 키워드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101동 현장을 했으니까 그냥 101동이라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절대로 노출될 확률이 없겠죠.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그 사진이 101동 뭐 건설 시공 현장 사진인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사진이라는 걸 알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해요.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제목하고 내용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 요거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이더라. 요런 정도 일단 생각해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글 작성 조건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곳으로 검색했을 때 자신의 글이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임플란트 잘하는 곳으로 검색한 결과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된 글들이 임플란트 잘하는 곳,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아까 제가 가족여행 토퍼를 찾아보았을 때도 그 단어들이 포함된 것들이 검색 엔진에 노출된 거 확인을 하셨었죠? 자, 두 번째, 제목에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본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어야 네이버가 이거 정확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목에는 예를 들어 가족여행 토퍼가 적혀 있는데 내용은 딴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가 생각할 때, 네이버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얘 그냥 어뷰징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노출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본문에 삽입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글 본문 내용에서 소제목이나 노출을 원하는 글자의 크기, 색상 등을 본문과 구분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가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냥 글만 적혀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글 보시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해놓거나 했을 땐 그 부분이 먼저 떡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강조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 강조를 했을 때 HTML 상에서는 뭐 비태그라든지 폰트 컬러라든지 뭔가의 어떤 표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글을 검색 엔진에 노출을 시켜주는 크롤러라는 프로그램도 어쨌든 글을 읽는 게 우리가 보는 이런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뭐 비태그라든지 이런 태그가 들어있는 글들을 읽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글에 적혀져 있는 것보단
예를 들어 강조가 되어 있는 글이 적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크롤러가 읽기를 좀 더 이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읽을 수가 있겠죠. 즉 검색 엔진은 본문 내용에서 키워드가 강조된 글이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할 부분들, 좀 강조할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네 번째인데요. 글 본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글만 적혀 있는 경우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노출이 되긴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글로만 계속해서 적어온 그런 블로그다 라든지 아니면 검색 키워드가 그렇게 높지 않은 키워드다 이럴 때는 노출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노출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글만 적을 때는. 왜냐면 우리 글만 빽빽히 적혀 있는 책을 읽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몇 장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실제 블로그의 글은요, 그 블로그를 읽는 사람이 그 블로그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즉 체류 시간도 체크를 해서 정확도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글만 적혀 있다 라고 한다면 체류 시간도 떨어지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컴퓨터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한글 문서 작성할 때 글만 적은 거랑 그리고 글하고 그림하고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작성을 한 거랑 용량을 보시면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글은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건 용량이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았을 때도 네이버가 봤을 때 당연히 사진에 들어간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은 더 용량이 커요. 예, 용량적으로 보았을 때도 텍스트랑 이미지, 동영상이 적혀져 있는 게 더욱더 정확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블로그에 적으면은 뷰 탭도 노릴 수가 있고요. 이미지 탭도 노릴 수가 있고 동영상 탭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은 그 노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노출이 되려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다 넣은 것들이 더 노출이 더 잘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오프라인 업체가 있는 분들이면은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에다가 그냥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쳐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방문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가 있습니다. 자, 요 블로그 리뷰가 30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눌러볼게요. 실제 보시면은 블로그 리뷰가 아니라 제 내용들이랑 물론 다른 사람이 적은 블로그 리뷰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눌러보면은 제가 요 안에다가 지도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를 넣어놓은 거를 보고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리뷰로 측정해서 요 위쪽에 띄워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만약에 내가 어느 업체가 있고 그 업체를 선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블로그 리뷰 탭에서도 띄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도 탭에서도 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지도도 좀 생각을 해서 꼭 넣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그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니까 오프라인 업체를 갖추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는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랑 동영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포스트가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 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2개만 있어도 실제로 노출이 됩니다. 아까 3개도 상위 노출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진, 글, 사진 이렇게 적을 때 글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글이 너무 많으면 사진에 비해서 글이 너무 많으면 읽는데 좀 잘 안 읽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대충 읽고 다음 거 넘겨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진은 좀 많이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진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뭐 좋다라기보다는 글 사진 이렇게 넣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블로그 안에서 체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을 때 그 글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 글, 사진의 형태로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개 이상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은 작은 이미지보단 당연히 큰 이미지가 용량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좀 큰 이미지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 지켜주시면 좋으나 지금 저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근데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로그 포스트에 삽입된 이미지와 동영상은 이미지 검색 탭과 동영상 검색 탭에 각각 노출이 되죠. 그럼 포스트에 삽입된 이미지와 동영상의 파일을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미지 검색 탭과 동영상 검색 탭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예제를 좀 다르게 들자면, 이미지든 어쨌든 키워드든 너무 반복이 되면은 안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건 스테이크 맛집 0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진이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적은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름을 혹시 바꿔서 올리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얘는 뭐 스테이크 맛집, 뭐 여기는 뭐뭐 스테이크,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맛집 뭐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들을 바꿔서 지정하시면 좀 더 나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블로그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름들을 일일이 바꿔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좀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약간의 차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검색에 노출을 좀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이름도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검색엔진은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프로필 내용에 핵심 키워드를 넣고, 카테고리명은 핵심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포스트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엔진에 최적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토퍼 중에서 보니까 3일 전에 올린, 게다가 그림은 3개밖에 안 들어있었던 그 토퍼가 상위에 노출이 된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낙에 그 블로그 자체가 토퍼에 관련된 블로그고 토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그리고 그 블로그 안에 보면 가족여행 토퍼만 해도 3개가 있었거든요, 포스팅이. 그러다 보니 얘가 토퍼에 관련된 블로그구나 라고 네이버에서 인식을 해서 앞쪽에 띄워줬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키워드의 밀도가 그 블로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녹여져 있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7째.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하는 겁니다.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 영역 하단에 태그 달기가 있는데요. 글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태그들을 입력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포스트 하단에 태그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태그는 그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들을 다셔야 돼요. 그것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는 건데요. 검색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으면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검색 상위 노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키워드는 그 안에 밀도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작성하고 나서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는지 궁금하다 보니 보통 이제 작성하고 바로 검색을 해보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블로그를 우리가 포스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크롤러가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가 몇 등인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얘가 몇 번째 위치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따라서 글을 적고 바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내가 검색한 글의 제목으로 검색해보면 내가 올린 글이 블로그 탭 1, 2페이지에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적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을 한번 따져볼게요.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보다는 당연히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아까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글이 앞에 뜨는 게 아니라 3일 전 글 또는 뭐 한 달 전 글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떴었잖아요. 그래서 로직에 따라서 물론 신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신성이 있는 것들을 앞쪽에 배치를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부분은 꾸준한 포스팅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 엔진 본연의 의무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즉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글보다는 최근 글이 더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다른 부분으로 승부를 할 거는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서 올리시는 거,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대해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그 블로그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위 노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포스팅하는 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내가 빨리 그래도 띄우고 싶다면 보통은 1일 3개 정도 포스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1일 하나라도 포스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도 힘들다. 그런 경우는 진짜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2일에 하나씩이라도 가끔간 자주자주 올릴수록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된 블로그를 저번에 배우셨던 키워드 마스터에 집어넣어 보시면 거의 매일마다 포스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포스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상위 노출에 되면은 계속해서 남아있느냐? 여러분들이 철봉에 매달려 보셨죠? 어렸을 적에 이제 체력장 때문에 철봉에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랫동안 버티는 애들은 팔에 근력이 좀 있는 애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바로 또 내려오는 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근력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로그는 최신성만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블로그 지수가 점점점 높아짐으로써 그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 상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활동 지수라는 건 그 블로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가, 운영 기간과 그리고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얼마나 많이 썼나, 포스트 수, 그리고 얼마나 자주자주 포스트를 썼느냐, 포스트 쓰기의 빈도, 그리고 최근에 자주자주 올리고 있느냐,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 이런 걸 가지고 활동 지수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 지수란 포스트의 주목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포스팅을 오랫동안 보았느냐, 체류 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인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눌렀느냐, 그런 공감을 누르는 이런 인기도를 생각을 했을 때 이웃들의 활약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지수, 내용의 충실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팅을 오랫동안 본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소통 노력, 서로 이제 댓글, 답글 많이 남겼는지 이런 것들이 신뢰지수로 따져지는 부분이에요. 포스트의 주목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포스팅의 내용이 만약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딴 데 이제 SNS 상에서 내용이 되게 유익한 컨텐츠를 만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스크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 그러니까 북마크에 담아놓거나 이러시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블로그의 글이 좋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하는 게 블로그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인기가 많은 블로그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정보가 좋은 정보라고 판단을 하는, 즉 스크랩을 하는 블로그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블로그에다가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서라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식 같은 걸 올려요. 뭐 아니면 폰트 같은 것도 해당이 됐었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압축을 걸어놓고 암호를 적는데 암호를 블록 지정을 해야만 보이게끔 해놔요. 아니면 그걸 그냥 올릴 때 압축을 할 때 암호를 걸어서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는 예를 들어 블록을 지정해서 봐야 되게 암호를 블로킹해 놓은 경우는 자기 블로그에 스크랩을 하면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럼 스크랩을 하면은 그 블로그 정보를 가져가려는 사람의 블로그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스크랩이 돼서. 그럼 그때 이제 드래그해서 암호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크랩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료를 압축을 해서 묶어놓고 거기다가 암호를 걸어놓고 댓글을 남기면 비밀 댓글로 암호를 알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 비밀 댓글을 남겨서 그러니까 댓글을 남겨서 사람들이 그 암호를 알기 위해서 댓글을 또 남기시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 댓글을 남겨졌을 때 그 자료를 또 보기 위해 또 한번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키울 때 이런 공감이나 스크랩을 좀 많이 신경 쓰기도 하신다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블로그 품질 지수를 높이는 6가지 방법. 일단은 꾸준한 게 답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히 작성하는 게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는데 훨씬 유리할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활동 지수를 높이는 건데요. 블로그의 활동 지수는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이웃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긴다든지 자신의 어떤 블로그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활동 지수가 평가가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보시면 인플루언서라는 거 아세요?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도 있지만 블로그 자체가 인플루언서 등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등급은 인플루언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측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실제 검사를 해서 승인을 내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기도 하고 승인이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 등급을 획득하게 되시는 건데, 그에 대한 조건 중에 이제 걔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블로그 이웃이 1000명 이상이냐 뭐 3000명 이상이냐 이런 어떤 지수도 대략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인플루언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웃이라는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네이버에선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내 서비스를 알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물론 단장을 하는 게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글들도 남기면서 블로그 이웃을 많이 만들고 소통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웃 나왔죠? 이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이웃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스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한 내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이웃의 블로그를 찾아가서 댓글도 작성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건데요. 포스트의 독창성이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사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런 독창적인 글들, 이런 것들을 블로그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니는 부분도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에는 전문적인 블로그가 있고요. 잡블로그라고 불리는 블로그가 있어요. 전문적인 블로그는 뭐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글을 되게 많이 꾸준하게 써온 블로그가 전문적인 블로그예요. 그럼 잡블로그는 뭐냐? 뭐 되게 다양하게 적은 거예요. 블로그 안에다가 내가 적고 싶은 거 다 적은 거예요. 뭐 일상도 적고 취미도 적고 먹을 것도 적고 뭐 등등 다 적는 거예요. 그런 블로그를 잡블로그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전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 인플루언서로 키우기 되게 좋은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네이버에다 인플루언서 등급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주제에 대해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인플루언서 등급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블로그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등급 자체도 얘랑 쟤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잡블로그 같은 경우는 진짜 일상을 적는 그냥 취미용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케팅을 통해서 나를 또는 내 회사를 브랜딩해서 키우고 싶으시다 라는 게 목적이시라면 당연히 그 주제에 맞게 블로그를 키워 나가셔야 돼요. 보통은요, 제가 아까 하루 1개 또는 하루 3개씩 포스팅을 쓰셔라, 꾸준히 쓰셔라 라고 했잖아요. 하루 1개씩이면은 보통 한 달이면 30개, 3달이면은 90개, 그죠? 글들이 그렇게 쌓이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곱하기 3이면 어때요? 훨씬 많죠. 그래서 실제 내가 만약에 인플루언서 등급을 받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세운다, 만약 블로그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하루 3개씩 해서 막 올리게 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면 인플루언서 등급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해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인플루언서를 하실 분들은 좀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잡블로그가 아예 쓸모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잡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담는 용도로 쓰는 그런 블로그들이 잡블로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 글을 올리면서 그냥 이웃집에 있는 영이라는 사람이 A라는 서비스를 그냥 추천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잡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잡블로그로 해서 올리시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자, 6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라는 건데요. 블로그 안에 좋은 글이 많다라면 사람들은 그 블로그 안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쵸? 되게 좋은 글이 있으면 그 글을 내가 메모를 하기도 할 테고, 아니면 그 글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느라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페이지 뷰를 늘리게끔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와 연관된 포스트의 목록을 본문에 링크를 설정해서 연속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에 2박 3일 놀러가는 그런 일정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제주도에 놀러가는 계획을 세운 포스팅, 두 번째는 뭐 제주도에 뭐 도착을 한 1일차 포스팅, 세 번째 2일차 포스팅, 세 번째 3일차 포스팅,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놓는다면 1번 보다가 2번이 궁금하니까 2번을 또 보게 되고 3번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페이지 뷰라고 하거든요. 그런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연관 포스트 글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은 저품질 블로그가 돼요. 저품질 블로그는 뭐냐면 진짜로 품질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신뢰감을 잃은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트래픽을 증가시키려는 행위들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월드컵이다 이러면은 그때 서로 이제 국민들, 사람들 관심들은 다 월드컵일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찾다 보니까 만약에 그 포스팅을 썼다라고 한다면 조회수가 확 올라갈 겁니다. 예, 한 뭐 처음 이제 쓴 블로그가 저희 이제 신생 블로그 중에 직접 쓰셨던 분이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일 방문자가 10,000명 이상 간 적도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요, 실시간 검색어는요, 그 당장밖에 안 찾아요. 요즘 월드컵 찾으세요? 안 찾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 월드컵 무슨 전이라고 하면 그 전 끝나면 안 찾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그래프가 된다면 네이버에서도 당연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스팸 필터가 작동해서 그 경우는 저품질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저품질 블로그라는 건 뭐냐면 검색했을 때 검색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 블로그예요. 그렇다면은 걔가 이제 검색에서 노출되게끔 하기 위해선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한다라는 의미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일단 블로그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썰을 풀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블로그를 좀 단장을 하고 꾸며야지 그래도 이제 블로그 글을 또 쓰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안에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11시 3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갈 거예요.